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통합신문당 대표 이정입니다. 네, 야외에서 뵈니까 더 좋은데요. 날씨도 아주 추운 편은 아니라서 이야기를 좀 나눌만 할 것 같은데요. 네. 괜찮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게 돼서 참 기쁜 마음입니다. 여러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은 터놓고 얘기해보자, 그리고 생각해보자, 공부해보자, 그거 말고 별다른 거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0살의 진짜 자유,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유란 과연 어떤 모습이며, 그리고 또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일은 어떤 일들이 있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20살에 대학에 가면 이제는 좀 새로운 세상으로 내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하고 생각하고 20살의 봄을 맞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것을 가로막는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누구나 자기 스스로 무엇이든 호기심이 나면 알고 싶고, 그죠? 네. 그리고 무엇인가 궁금하면 한번 보고 싶고, 그죠? 네. 그리고 이 사회에서 무엇인가가 정말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느끼죠. 그렇게 20살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그 자유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그 자유가 어떻게 제한되어 있는지 알게 되는 것도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대학을 다니던 때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세상에, 훨씬 더 나아진 상태에 있겠다 싶기는 합니다. 저는 87년 6월 항쟁이 일어났던 바로 87년 봄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아침에 학교를 가면 학교 앞에 전경들이 쫙 줄을 서 있습니다. 그래서 교문을 들어갈 때 심호흡을 크게 하고 천천히 조심조심 최대한 저 경찰이 나에게 신경 쓰지 않도록 하고 들어가죠. 그런데 그 경찰이 그 지나가는 사람 중에 꼭 좀 약간 덥수룩해 보이는 남학생을 꼭 짚습니다. 그래서 가방 열어봐 이렇게 하죠. 그리고 때때로 학교 앞에 있는 파출소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어맞고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찮게 들리던 때입니다. 그게 87년 제가 대학 1학년에 맞은 3월달이었습니다. 대학은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87년 6월 항쟁이 벌어지고 나서 비로소 그 해가 아마 지나고서야 그렇게 학교 앞에 경찰이 있는 일들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남학생들 혹시 군대 아직 안 다녀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네, 좀 있으시네요. 네, 이제 군대에 가실 분들이 계실 텐데 최근에 한 2, 3년 된 일인데 국방부에서 불온서적이라는 것을 23가지 책을 지정했습니다. 이 책은 반미 의식과 그리고 불온한 의식을 부추긴다고 해서 이 책은 읽지 마라 이렇게 젊은 장병들한테 지시를 내렸어요. 이런 불온서적 지정이 부당하다고 이야기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무관을 군의 명령에 항거한다고 해요. 이 사람을 파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명령불응죄로 또 이 사람을 처벌하려고 했죠. 근데 문제는 이 23종의 책들이 뭐였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였냐면 제가 존경하는 작가 중에 권정생 선생님이라는 동화 작가가 계십니다. 이분이 정말 자연과 함께
청빈하고 소박한, 네, 마이크가 약간 방해를 하네요. 날씨는 방해를 안 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 함께 마이크한테 좀 달래주는 박수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마이크 말 좀 잘 들어주세요. 네, 이 권정생 선생님이 쓰신 우리들의 하느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역시 그분의 청빈한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게 그 23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23종 안에는 제가 감수한 책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주한미군이 범죄를 저질러서 우리나라 국민이 피해를 봤을 때 주한미군 지휘협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어떤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어떤 절차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 대단히 실무적인 책입니다. 제가 원래 변호사를 했는데요. 변호사 할 때 주한미군 지휘협정이 제 전공 분야였습니다. 그 책을 제가 감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책이 국방부 장관에 의하여 그 불온문서로 지정이 됐다고 하니까 네, 저는 굉장히 실무적인 책을 감수를 한 건데 굉장히 황당하더라고요. 이유가 이것이지요. 이 책들이 반미 의식을 조장한다. 근데 제가 감수한 그 책에는 주한미군 지휘협정이 한국과 미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얘기만 있지 미국에 대한 어떤 판단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불공정함을 이야기했다는 것만으로 반미를 확산시킨다는 이유로 불온문서를 찍힙니다. 제가 주한미군 지휘협정 문제를 미국에 가서 미국의 학자들과 함께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그 정부 쪽과 관련된 학자들까지도 같이 나오는데 제가 2002년에 미선희 효순이 사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예, 미선희 효순이 사건에서 드러난 주한미군 지휘협정의 불평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여기서 한국민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는 협정의 운용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 오히려 한국민에게 미국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갖게 한다. 미국으로서도 이것을 평등하게 개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고 이야기를 했더니 맞다고 맞는 말이라고 그 미팔군 저기 용산에 있는 주한미군에 가서 강연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까지 오히려 미국의 정부 쪽에 있는 학자로부터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해서 국방부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아예 부당하다는 말만 해도 이건 반미를 조장하는 거다. 이렇게 부풀려서 만들어내죠. 여러분께 아직 군대에 안 가신 분께, 안 가신 남학생들께, 그리고 새롭게 대학에 들어오시는 분들께 이 23종의 책을 권합니다. 예,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경제학 책도 있고 주한미군 지휘협정도 있고 소설도 있고 거기에는 다가오는 4.3 제주 4.3 사건이라고 공식적으로는 부르는데요. 거기에서 벌어졌던 미 군정에 의해서 벌어졌던 심각한 3만 명의 학살 사건에 대한 것을 소설로 만든 유명한 현기영 선생님의 지상의 숟가락 하나라는 책도 그 23가지에 들어있습니다. 자, 저는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책이 서점에 나와서 출간되고 있으면 당연히 누구나 그것을 사서 읽을 수 있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금지되는가? 왜 그래야만 하는가? 이것이 궁금합니다. 심지어는 이 사건이 법원까지 갔는데도 법원에서 국방부의 이 불온문서, 불온책자 지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죠. 도대체 왜 이런가? 첫 번째 의문이죠. 두 번째 의문은 여러분들께서 대학을 졸업하고 또는 대학을 다니면서도 요즘은 아르바이트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르바이트 하면서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대학생들도. 전주는 조금 나을지 모르겠는데 대구는 아예 그 커피 전문점 이런 데서 일을 하면 최저임금도 못 되는 게 평균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만요. 그걸 대학생들이 많이 가서 아르바이트 하시잖아요.
근데 제대로 항의를 못합니다. 이유는 귀찮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이거 얘기해봐도 고쳐질까 싶고,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데 만약에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하고 함께 뭔가, 야, 나도 노동자다,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만약 취직을 하셨는데 취업을 해서 거기서 우리 제대로 한번 노동 안전 좀 지켜보자고 해서 야간 근무 암도 생기고 질병 많이 생기는데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낮에 일할 수 있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유해 물질은 철저하게 관리하고 이런 노동조합을 한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현실은 이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직장은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직장은 정규직은 낙타가 바늘 구멍을 뚫는 수준이지요. 거의 비정규직이라고 봐야 맞습니다. 비정규직이 노동조합을 만들면 현실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잘립니다. 네, 잘립니다. 그리고 차마 자르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오느냐? 책상이 복도로 나가죠. 네. 그리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부서로 전직이 됩니다. 그리고 왕따를 당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노무관리부서에서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너는 열심히 일을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노동조합에 가입한 게 문제야. 거기서 빠져나오기만 하면 당신은 안정되게 다시 일을 할 수 있어 라는 회유가 들어옵니다. 이게 지금의 한국 사회의 2013년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노동조합을 만들 자유,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유는 여러분 헌법 배우셨죠? 네, 헌법에 노동 3권이 있죠? 네, 그 노동 3권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노동조합을 만들 자유지요? 예, 그런데 비정규직이 감히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해서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에서 감히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한다고 해서 잘리면 노동조합을 만들 자유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맞닥뜨리게 될 세상은 87년에 제가 87년 6월 항쟁을 경험하고 이미 25년 전 맞나요? 25년 전인가요? 예, 이미 25년 전에 만들어진 헌법에 써있는 것조차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걸까? 도대체 왜 이런 걸까?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정리하고 갈게요. 제가 오늘 자유, 인간의 권리라는 주제로 20살의 자유를 말씀드리는데 몇 가지만 간단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자유는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을 억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짓누르지 않고 서로 공존하면서 스스로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스스로 자신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열리는 과정에 앉아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누드 사진을 검색하여 넘겨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허용되는 자유에 해당합니까?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직장에서 누드 사진을 보는 것은 성희롱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몰래 보더라도 이것은 성희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자유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의 사생활은 집에 가서 하라는 거죠. 네, 집에 가서까지 보시는 건 제가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사생활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러나 직장에서는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을 이 사람이 직장에서 이걸 보는구나 싶으면 옆에 있는 여성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저걸 보고 나를 보면 뭘 생각할까? 이렇게 되죠?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이 레이저로 나를 투사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되죠. 대표적인 성희롱입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유란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짓누르거나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두 가지만 더 정리하고 갈게요. 우리가 흔히 사회 사상의 조류로서 또는 어떤 뭐 경제의 어떤 뭐 하나의 선택으로서 자유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아담 스미스의 자유주의가 그런 거죠. 자유주의 경제학이죠. 이 자유주의 경제학은 정확히 무엇이냐면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새롭게 등장한 봉건지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독립하여 스스로 자유를 가지게 된, 영업의 자유를 가지게 된 사람들이 노동자들을 일을 시킬 자유죠. 레 미제라블 영화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거기에 판틴이 아이를 위해서, 코젯을 위해서 자신의 이를 빼서 팔고 머리를 자르고 그 전에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쫓겨나는 과정이 나오죠. 스스로 아이를 제대로 보육할 수 없는 상태, 떠나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 이런 상태가 당시에 자본가들이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들이 행사한 자유였던 것이죠. 우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최근에 신자유주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자유주의라는 이야기는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돈이 있다고 해서 노동자들한테, 소년 노동자들한테, 고작 12살, 13살 먹은 노동자들한테, 아동들한테 하루에 12시간 일을 시키다 보니까 이 소년이 폐병에 걸려서 죽더라. 안 되겠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16세 미만은 아동노동은 금지해야 되겠다. 아이를 가진 여성에게는 위험한 노동, 심야 노동은 할 수 없게 해야 되겠다. 이런 각종의 규제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환경을 위해서 유해물질은 쓰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소비자들의 환경을 위해서 유해한 물질은 거기에 넣어서 팔지 못하도록 하는 각종의 규제들을 국가가 만들어내죠. 이것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죠. 즉, 이런 소비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과 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국제금융자본의 권리, 이것이 바로 이 국제금융자본의 자유를 바로 신자유주의는 자유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 개념과는 떨어뜨려서 새누리당의 심재철 의원과는 다른 명백한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국방부가 23종의 도서를 금지한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북의 주장에 동조하게 하는 책이다. 반미의식을 고취시키는 책이다. 이런 이유인데, 그런데 이것이 단지 그 순간에 있었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제가 3월 1일에 통합진보당 대표로서 임기를 시작했는데요. 첫 행사 간 게 3월 1일 3.1절 기념식이었습니다. 신문에 좀 났습니다. 당시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다고 스쳐가면서 목례를 했지요. 근데 3.1절 기념식에 3.1절 기념식이 생중계가 됐는데, 생중계 보신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애국가 3절을 부르던데 저를 클로즈업 하더라. 가사를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안 틀리고 노래를 불렀지요. 근데 궁금했나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마 제가 애국가를 잘 모르는 걸로 잘못 알고 계셨던 것 같은데 궁금했나 봅니다. 제가 그 3.1절 기념식에서 충격을 받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3.1절 그리고 8.15 이런 국가기념일에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포상을 해요. 훈장을 드립니다. 근데 뭐 1920년 독립운동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께서 살아계신 분들이 안 계신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미 돌아가셨어도, 엄밀하게 말하면 상 받을 분은 이미 돌아가신 건데, 그래도 자제분들을 찾아서, 손주들, 심지어는 외손주 이런 경우까지 가리지 않고 찾아서 상을 다 드립니다. 근데 그때 5분을 대표로 시상을 했는데 5분 중에 한 분이 본인이 직접 수상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연세가 80이 넘으셨죠.
그래서 저도 더 유심히 봤어요. 어떤 일을 하셨나. 그랬더니 포상 이유가 이거예요. 1944년 일제 말기죠. 예, 모든 변절하는 사람들이 다 변절해서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 전쟁의 성전에 나서자고 학도병으로 사람들을 끌어가던 때입니다. 심지어 3.1운동 그 3.1운동 34인의 서명에 들었던 최린 선생 같은 분들도 이미 변절했던 때입니다. 그때 이 수상을 하신 그 어르신은 경성제국대학 의과대학에 입학을 하셨대요. 거기 들어가서 조선독립혁명당인가, 제가 이름은 좀 불확실한데 그런 당에 가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로 옥고를 수개월 동안 치르셨어요. 생각해보면 그때 옥고를 치렀다는 거는 그냥 조용한 방 안에 가둬놓는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고문이 이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불구가 되어서 나온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옥에서 옥사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분을 뵈니 그래도 건장하시고 건강하셔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장면을 봤어요. 근데 제가 한순간 이렇게 머리 위로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그 훈장을 박근혜 대통령이 주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훈장을 주시죠.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다카키 마사오입니다. 다카키 마사오의 따님은 다카키 마사오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과를 들어보신 적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철저히 숨겨져 있었지요. 제가 작년 대통령 후보 TV토론에 나와서 다카키 마사오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아마 모르셨던 분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국 현대사를 강의하시는 교수님들과 그런 단체들로부터 질시 어린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들이 그렇게 알아주지도 않더니 제가 텔레비전 토론 나가서 한마디 얘기하니까 모든 국민이 다 알게 됐다. 친일 행적에 관한 문제는 저는 그것으로 후손이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의 연좌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독립투사들의 후손이 많이 빨갱이로 몰려서 연좌제로 고통을 받은 분들이 계시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친일 행적을 이전에 했던 분들에 대해서 그 후손들이 불이익을 입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게 된 기반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후광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었기 때문에 정치의 전면에 등장했고 선거의 여왕이 됐고, 그리고 경상도의 많은 곳에 가면 아이고 우리 불쌍한 그녀가 왔네, 아이고 우리 불쌍한 그녀가 왔네, 어떡하나 불쌍해서, 이런 반응을 받으며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어낸 정치적 기반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한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의 딸로서 자신의 아버지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는 스스로 평가하고 국민들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카키 마사오 이야기를 거침없이 한 이유가 있습니다. 2006년, 2007년인데 제가 변호사를 할 때입니다. 민주노동당에 들어와서 국회의원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때인데,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이 유력할 즈음인데, 아시다시피 세 남매가 있으시잖아요. 그 동생분이 박근영 씨라고 유경재단 이사장을 하시던 분이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 대통령 본인은 나서지 않았으나 여동생과 남동생인 박지만 씨가 각
각각 한 번씩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 친일 행적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그 친일 행적을 알린 사람들에 대해서 각각 소송을 냅니다. 각각 소송을 냅니다. 허위 사실이다. 제가 그 허위 사실이라고 해서 출판사 대표를 박근영 씨가 고소했던 사건의 변호인을 맡았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에 갔던 행적과 그 이후에 돌아와서 그 시간을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1년 동안 무죄를 받았습니다. 대법원까지 다 무죄로 끝났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확인된 사실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944년 7월 달에 경성제국대학 의과대학에 들어간 장래가 촉망되는 이분이 구금되어서 고초를 겪었던 그 시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1939년에 경북 문경에 있는 보통학교, 소학교죠. 예, 소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혈서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일본군에 충성하겠다고 해서 충성혈서를 써서 보내서 그걸로 만주에 있는 신경군관학교에 입교를 합니다. 1944년 여름은 그 모든 수련 과정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마치고 나서 일본군 소위이자 만주군 소위로서 만주군 소위로서 배치가 되어서 거기서 항일 조중연군을 토벌하던 때입니다. 1년에 100여 차례 이상 토벌을 나갔다. 그 부대가. 그 부대에는 많은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이 들어있는 부대를 토벌했다. 이렇게 사료에 분명히 나옵니다. 박근영 씨는 그때 근데 왜 소송을 냈을까요? 뭐가 허위사실이라고. 뭐가 허위사실이라고. 아마 제 말씀을 들으면 웃음이 나오실 겁니다. 도대체 뭐가 허위사실인 거냐? 증인으로 불러 모셔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박근영 씨의 대답이 이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근하셨습니다. 알아들으셨어요?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그 토벌 부대에 내근을 했기 때문에 토벌을 직접 나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변명입니다. 이게 변명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는 그 친일 행적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도 사실의 인정도 그 후손들로부터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박근혜 대통령이 옥고를 당시에 치른 분께 훈장을 드리죠. 그걸 보고 야 이건 아닌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과거사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1000년이 가도 역사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바뀌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사과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역사적인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자기 스스로의 헌신을 보여주는 것 없이 1000년이 가도 역사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한민족이 지난 근현대사 100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1944년부터 45년까지 박정희 전 대통령은 애국의 편에 섰습니까? 매국의 편에 섰습니까? 매국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에 일본군 소위가 된다는 것은, 장교가 된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께서 혹시 ROTC를 들어가서 거기서 직업군인이 되는 것 또는 사관학교를 가서 직업군인이 되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군부 독재 아니었습니까? 남학생들에게 어르신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제대로 배우려면 군인이 돼야 된다. 출세하려면 사관학교 가라. 왜냐하면 군인 출신들이 사회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심지어 사기업체까지도. 이것이 일본 군국주의 시절에는 거의 한 10배쯤은 더 심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때 일본 군국주의의 최첨병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분입니다.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레지스탕스 활동 이후에 과거 청산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동정받을 수 없는 두 부류의 배신자들이 있다. 하나는 머리가 좋은 지성인들이다. 하나는 군인들이다. 용서받을 수 없다.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저의 의문은,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질문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심판받았어야 할 과거를 가지신 분이 어떻게 대통령이 된 것일까? 어떻게 군의 수뇌부가 되어서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일까? 궁금하지요. 명분은 딱 하나입니다. 명분은 빨갱이 때려잡는 이거죠. 당시에 군뿐만 아니라 친일 고문 경찰관들이 어떻게 한국 사회에 다시 경찰의 주류로 들어왔는지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나간 역사를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되는데 요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해가 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했던 노덕술이라는 유명한 고문 경찰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48년 이승만 정권이 수립된 이후에 서울의 수도경찰청의 수사과장으로 들어옵니다. 빨갱이 때려잡는 기술을 발휘해라. 이걸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친일 고문경찰관들이 당시에 당연히 단죄를 받아야 될 첫 번째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반민특위가 만들어집니다. 반민특위가 이 사람들을, 친일 고문경찰관들을 조사할 태세를 이제 보이죠. 노덕수를 비롯한 이 친일 고문경찰관들이 반격을 시도합니다. 몇몇 사람을 사서 이 반민특위의 특별검찰관들과 특별재판관까지 납치를 해요. 38선 부근으로 데리고 갑니다. 자필로 문서를 쓰게 합니다. 내가 38선 이남에서 국회의원을 하느니 북에 가서 살겠다. 자필로 문서를 쓰게 하고 신문사에 보냅니다. 그리고 38선 부근에 가서 이른바 당시의 우익 청년들로 하여금 이 사람들이 살해되었다 라는 극을 꾸미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짰다가 여기에 동원됐던 한 사람이 나 양심상 못하겠다. 그래서 이 사건을 폭로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친일 고문 경찰관이었던 사람이 수뇌부에 들어와서 자신의 친일 행적이 이제 드러나고 자신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니까 그때는 무엇을 말하냐. 민족을 위해서 반민족 범죄를 처벌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너 빨갱이지. 이렇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폭로되면서 노덕술은 체포됩니다. 그러나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로 석방됩니다. 한국의 현대사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민족이냐 반민족이냐, 애국이냐 매국이냐 하는 문제에서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이 구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는 친일 매국 행위를 했던 사람들을 반성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세상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좌익과 우익, 빨갱이 때려잡기가 섞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독재를 하면서 그 유신독재 18년을 끌고 온 이유가 다, 근거가 다 분단체제에서 용공은 안 된다, 좌경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유신독재를 유지시켰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제가 3월 1일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상을 주시는 걸 보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 1945년 이후에 한국 현대사 제대로, 그때 그 친일 매국의 청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아직도 남아있구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아나셨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년 하반기쯤에 남영동 1985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는 주인공이 김근태 의장이세요. 1985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전두환 정권 하에서.
영화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물고문을 하다가 거기서 조금 숨을 한숨 쉴만 하면 그 다음에 전기고문, 그 다음에 전기고문에서 숨을 한번 쉴만 하면 그 다음에는 혁대로 목을 매서 개처럼 끌고 다니죠. 그 영화가 그 고문과 고문에 더해가는 그 고문의 연장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더 이상 고문은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영화의 말미에 고문은 없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제가 특별히 기억하는 한 사람은 새누리당의 이재호 의원입니다. 고문은 없어야 되겠다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고문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루어졌는지는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고문은 무슨 근거로 이루어졌을까요? 국가보안법 범죄자다, 북을 이롭게 한 사람이다, 북과 내통하였다, 북에 동조했다, 이것으로 그 사람을 고문하고 또 고문합니다. 이것이 1985년의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습니다. 일단 북에 동조한다란 딱지를 붙이면 그 사람의 인권은 전혀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제가 변호사 하면서 여러 사건들을 했는데요, 매우 놀란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많은 분들께서 간첩으로 조작된 피해자들로 남아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제주도의 예비군 중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체포됩니다. 이유는 뭐냐? 네가 간첩이다, 이겁니다. 40일 넘게 아무런 근거 없이 체포영장 하나 없이 구금됩니다. 이 기록이 그대로 재판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것을 보고도 유죄 선고를 합니다. 이분이 거의 10년가량을 복역하다가 나중에 나와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재심을 신청하고, 재심을 제가 진행하는 과정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이후에야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이 한국의 현대사였습니다. 당시의 형사소송법과 형법은 지금의 형사소송법과 형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에도 재판부가 제대로 봤다면 이분은 무죄로 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87년에는 이분은 전혀 이분의 항변은 먹히지 않습니다. 내가 영장도 없이 가족도 모르는 상태에서 체포돼서 구금됐다, 40일 동안이나. 아무도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간첩이고 너는 빨갱이니까. 이게 한국의 현대사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뭔가 공부하고 싶고, 뭔가 행동하고 싶고, 뭔가 말하고 싶을 때 그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하지마 하고 차단하는, 그리고 우리를 압박하는 가장 큰 선은 바로 이것이죠. 분단체제입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만, 농담 같은 얘기입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할게요. 작년에 박정근 씨라고, 지금 26인가 됩니다.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또래입니다. 박정근 씨라는 분이 트위터에다가 글을 일종의 장난, 풍자 이런 걸로 올렸는데요. 글을 쭉 읽어보면 조롱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입니다. 나는 김정일을 사랑한 트위터리야, 이러고 올린 거예요. 나는 당과 함께 죽을래요, 이런 글들을 올린 거예요. 조롱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걸 누구나 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에서 운영하는 무슨 트위터 계정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런 걸 이렇게 리트윗 했다고 해서 이분이 구속이 됐어요. 이분은 나 장난한 거다, 나 조롱하려고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재판부는 아주 냉엄하게 판단을 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조롱하려고 했어도 이건 내가 보기에는 북에 동조한 거다, 이러면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장난도 못한다. 장난도 함부로 못한다. 이게 지금의 현실인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국가보안법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지금 한반도의 위급한 상황을 두고 한 얘기는,
지난 몇십 년 동안 한반도 문제를 두고 남과 북, 미국이 여러 차례 대화도 해보고 협상도 해보고 대립도 해보고 해봤지만 제재를 계속하겠다고 하는 방법으로는 이게 남북관계가 한반도 관계가 풀리지를 않더라. 언제까지 이렇게 뭐 서로 잘해보자고 서로 오케스트라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가 또 다시 으르렁대다가 또 다시 뭐 체육 교류도 해봤다가 또 으르렁대다가 개성군단도 잘하자고 해봤다가 또 으르렁대다가 또 끊겼다가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우리가 책임있게 남북관계를 풀어가려면 정말 박근혜 대통령께서 특사라도 보내서 대화하자고 하자. 그렇게 과감하고 그리고 새로운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대화 분위기를 만들려면 북도 군사훈련 하지 말고 그리고 남도 그리고 미국도 군사훈련 하지 말고 대화 분위기 만들어보자.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국가보안법으로 고발을 했죠. 북의 주장에 동조한다. 이렇게 해서 자, 생각해 보십시오. 농담을 해도 북의 주장에 동조한다. 싸우지 말고 대화를 하자고 해도 북의 주장에 동조한다. 하면 도대체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할 때도 그리고 무엇인가를 공부하려고 할 때도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 종편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기성의 관념과 다른 시도를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맞닥뜨리게 되는 벽은 아마도 분단체제가 새로운 체제로 평화의 체제로 바뀌지 않는 한 아마도 한국 현대사 60년을 끌어온 이 분단체제에서 용공, 좌경 그리고 요즘에는 종북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이 이념 공세, 색깔론에 여러분들 역시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피해주지 않고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 생각하고 공부하며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자유, 법에 보장된 노동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만들어 나가는, 행사하는 과정에 앞으로 여러분에게 부딪힐 가장 큰 벽이 여전히 한국 현대사 역사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각에게 다가설 것이다 하는 역사적 인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의 자유를 함께 만들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나치 시절을 경험한 독일의 마틴 뇌물러인가요? 하는 목사님이 말한 시가 요즘 인터넷에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공산주의자를 체포해 갈 때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침묵했다. 그들이 사회민주주의자들을 체포해 갈 때 나는 사회민주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침묵했다. 그들이 유태인들을 끌고 갈 때 나는 유태인이 아니기 때문에 침묵했다.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연행해 갈 때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침묵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끌고 갈 때 내 주변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치의 경험입니다. 함께 생각의 자유, 행동의 자유,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우리의 기본권으로서의 자유를 누리기 위한 가장 근본은 서로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것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색깔론과 그리고 낡은 이념 공세가 이념의 선이 우리 사회를 더 이상 짓눌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정상적인 방향으로 성장하려면 이제 색깔론을 극복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극단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단까지 왔습니다. 진보당의 이석기, 김재현 두 국회의원에 대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자격심사안이 지난주에 발의됐습니다. 그 자격심사안의 내용은 여러분께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지금은 찾아보실 수 있는
여러 언론의 양심 있는 기자들이 사과문을 최근에 쓰고 있는 통합진보당 비례경선 사태의 진실을 찾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완전히 상반된 왜곡된 사실을 이유로 하여 두 의원을 자격심사안이라고 해서 제출을 해놓고 본색은 여기서 드러났습니다. 이 두 의원이 국회에서 부당하다는 허위 사실이며 왜곡된 사실이라는 점을 신상 발언을 통해서 말을 하니 그 다음에 이 자격심사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의 김태흠 의원이라는 분이 득달같이 달려 올라와서 자신의 속내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진보당은 북을 추종하는 당이다. 북을 이롭게 하는 당이다. 그래서 해산돼야 된다. 종북정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국 현대사를 한 번만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국 현대사를 거슬러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는데요. 한 번만 더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1956년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에서로 당선될 때 당시 경쟁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24%를 득표한 조봉암 선생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출마한 자격이 진보당 창당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선풍적인 바람을 몰고 왔느냐. 제가 작년에 경상북도 경산에 갔다가 경상북도면 이번에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이 80% 넘게 나온 데인데요. 경상북도 경산에 갔다가 당시 56년 당시에 조봉암 선생의 대통령 후보 선거운동본부 경산본부장을 한 어르신을 뵀어요. 80이 넘으셨어요. 이분도 역시. 이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당시에 이승만 후보가 경산에서 15,000표 정도를 획득했는데 조봉암 선생이 27,000표인가 8,000표인가 훨씬 능가하는 표를 획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시에 생각해 보십시오. 4.19 혁명의 도화선이 3.15 부정선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 할 때인데, 그럴 때인데 그만큼 표가 많이 나왔으면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였겠어요. 진보당 준비위원장으로 그만한 득표를 했던 조봉암 선생이 진보당을 본격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58년 5월 달에 총선에서 진보당을 본격적인 궤도에 올려서 본격적인 민주주의를 위한 평화통일 정책을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58년 5월 총선이 있기 전에 57년 10월 달에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라고 불렸던 이기붕, 자유당의 이기붕 씨와 그리고 민주당의 당시 야당이죠. 제1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조병옥 선생이 만납니다. 만나서 조봉암의 진보당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합의를 합니다. 민주당이 합의를 해줍니다. 당시에 숨겨져 있던 얘기죠. 네, 처음 들으셨죠? 네, 처음 들으셨을 겁니다. 조병옥 선생 하면 아마 민주주의를 위해서 야당을 하신 분으로 알고 계실 텐데 아마 처음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합의를 하고 나서 약속한 그대로, 합의한 그대로 진보당은 해산됩니다. 어떤 이유냐면 평화통일 정책을 냈다고 하여, 북의 정책에 동조하였다고 하여, 북을 이롭게 하였다고 하여 해산되고 조봉암 선생은 조작된 이중간첩 사건으로 사형당합니다. 50년이 지나서야 조봉암 선생이 무죄 판결을 재심을 통해서 받습니다. 자, 그러나 이미 조봉암 선생은 돌아가셨습니다. 사형당했습니다. 50년 뒤에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진보당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보당은 해산되었습니다. 제가 87년 3월 달에 대학 들어갔다고 그랬죠. 87년 6월 항쟁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87년에 다시 6월 항쟁으로 민주주의 찾는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 수십 년 동안 한국의 현대사에서는 진보 세력은 철저하게 밟혔습니다. 이것이 진보당 해산의 한국 현대사의 역사입니다. 저는 지금 상황이 그때와 별로 다르지 않은 때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 현대사 60년에 친일 4대 매국 세력이 좌경용공 척결을 외치면서 독재를 휘둘렀던 역사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하고 지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전에 좌경용공이라고 불렸던 것이 종북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서 새로운 색깔론으로 진보 세력을, 민주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을 없애려고,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1야당인 민주당의 중요 인사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주죠. 왜냐하면 58년 말씀드렸죠. 58년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당의 경쟁자가 진보당이었고 60년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조봉옥 선생의 경쟁자가 조봉암이었던 거죠. 철저하게 자유당과 합심하여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배반의 역사로서는 한치도 역사가 진전되지 못한다는 것이 뼈아픈 교훈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한국 현대사의 그 아픔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내가 읽고 싶은 책과 관련하여, 그리고 하고 싶은 말과 관련하여, 그리고 법에 보장된 하고 싶은 행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제안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지를 잘 깊이 인식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한마디라도 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라도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바뀌거든요. 조금이라도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야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가 침묵했더니 결국 나를 잡으러 왔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 아무도 도와줄 사람조차 남아있지 않더라. 이런 상황을 우리는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 글 하나 쓰시는 거, 친구들하고 공부 모임 하나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한국 현대사의 이 아픈 기억들을 이제는 청산하고, 우리 더 이상 전쟁도 없고, 그죠? 전쟁도 없고 평화로운 그런 이 한반도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즘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계속해서 군사훈련은 하고, 폭격 전투기는 뜨고, 그리고 핵 잠수함도 왔다 갔다 하고, 북에서도 태세를 갖춘다, 무슨 태세 계속 돌을 올려가고, 말도 더 상승하고, 이런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한동안 정부에서는 그래? 전쟁 한번 해보자.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런 태도를 한동안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혹시나 요만큼이라도 혹시 불행한 일이 생기면 결국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젊은 분들께서 다 피해를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젊은이들께서 다 군대에 가셔야 되고 거기서 목숨을 건 일들을 넘나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불행한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불행한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안정된 평화로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갔으면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이 색깔론의 바람도 함께 넘어야 되겠죠.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한편으로는 실망도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 하셨을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늘 어려울수록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위기이기도 하듯이 위기도 기회죠. 우리가 조금 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행동하고 또 말한다면 함께 넘을 수 있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산되지 못한 한국의 역사를 반드시 극복하고 2017년에는 민주주의가 꽃피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제대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내는데 저희도 더 애쓰겠습니다. 어느덧 밤이 이제 어스름 내렸습니다. 날씨 약간 추운데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희